나는 한설아, 올해 70입니다. 컨설팅 회사를 20년 넘게 운영하다 작년에 괜찮은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죠. 밤새 기획서 쓰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주말엔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회사를 키웠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분당 단독주택은 그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마당엔 장미가 가득하고 거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집. 혼자 살기엔 넓지만 나는 이 공간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런데 칠순을 앞두고 아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축하받아야죠. 준비는 지수가 다 할 거예요. 민준이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며느리 윤지수는 평소 나를 만나는 걸 귀찮아했습니다. 명절에도 꼭 해외여행을 가거나 친정에 가야 한다며 빠졌죠. 그런 지수가 잔치 준비를 다 하겠다니 의외였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고맙구나 라고만 했죠. 잔치 당일 집은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엔 풍선과 꽃 장식이 가득했고 나당 한쪽엔 접이식 테이블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새벽부터 와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껏 상냥했습니다. 눈빛도 달랐죠.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아니, 절박해 보였다고 해야 맞을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까지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다들 축하 인사를 건네며 선물을 내밀었죠. 나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웠습니다. 잔치상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고급 한우 갈비찜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전복찜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각종 전과 잡채, 샐러드까지 돈을 꽤 들인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엔 수제 막걸리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작은 도자기 잔에 막걸리를 따라 마시곤 했죠. 그 잔은 20년 넘게 쓴 것으로 손때가 묻어 은은한 광택이 났습니다. 그 잔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그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피곤함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작은 스포이드 병을 꺼내는 모습을 주위를 힐끗 살피더니 내가 늘 쓰는 도자기 잔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이드를 기울여 잔 안에 무언가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동작은 재빨랐지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뭐지?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토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척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죠. 저 잔을 절대 마시면 안 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가 의심할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잠시 후 지수가 새로 산 반지를 이웃 아주머니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반지였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슬쩍 테이블로 다가가 내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잔과 바꿔놓았습니다. 그 잔은 지수의 어머니 장혜란이 쓰던 잔이었습니다. 혜란은
지수의 친정어머니입니다. 68살로 평소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죠.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고 무릎도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잔을 바꾼 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헤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지수가 헤란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헤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습니다. 원래 내 잔이었던 그 독이 든 잔을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헤란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금.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상한데 제 맛이. 헤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헤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잔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집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장모를 흔들며 어머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마치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는 사람처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헤란을 들것에 싣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죠. 민준이와 지수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나는 남은 손님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우연이 아니라고. 저 독은 원래 나를 겨냥한 거라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변호사 김도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성 중독 증세로 보입니다. 식물성 알칼로이드 계열 같은데 정확한 성분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물성 알칼로이드, 독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헤라는 중환자실에 있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잔을 마셨다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건 나였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셔츠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민준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장모님은 좀 어때?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한대요.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어제 일 때문에 생각해 봤는데요. 뭘? 엄마가 혼자 사는 게 걱정돼요. 이제는 좀 편히 사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남에 괜찮은 시니어 레지던스가 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의료 서비스도 완벽합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시니어 레지던스, 노인 요양 시설 비슷한 곳입니다.
물론 고급 버전이긴 하지만 결국 노인을 격리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하는데 입주금이 4억 정도 들어요. 하지만 엄마 자산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에요. 4억. 그리고 민준이는 덧붙였습니다. 대신 제가 엄마 재산을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엄마는 편히 쉬시고 필요한 건 제가 다 챙기는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나를 시설에 넣고 재산 관리를 맡아 통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손도 발도 못 쓰는 처지가 됩니다. 민준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혼자 살만해. 하지만 엄마, 나이가 70이면 늙은 거야? 요즘 70은 청춘이야. 나 아직 등산도 가고 독서 모임도 나가.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빵 봉지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 슬슬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민준이가 떠나자마자 나는 김도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 씨, 지금 시간 있나요? 설아 누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스포이드로 무언가를 넣은 것, 잔을 바꾼 것, 혜란이 쓰러진 것, 그리고 오늘 아침 민준이가 한 말까지. 김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살인 시도입니다. 나도 알아.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법적 조작일 겁니다. 누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몰아가거나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먼저 누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지기능 평가를 받으세요. 그리고 전 재산을 신탁 계좌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유언장은 다시 작성하세요. 명확하게. 그리고 증인도 여러 명 세워야 합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나, 이건 전쟁이에요. 준비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당장 시작할게. 이튿날 나는 대형 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인지기능 평가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간단한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계산, 그림 그리기, 기억력 테스트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70세 치고는 매우 우수한 편이시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추천한 신탁 전문 직원을 만나 전 재산을 신탁 계좌로 이동시켰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모두. 이제 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거나 신탁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준이나 지수가 손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유언장도 다시 썼습니다. 아들 민준에게는 연금처럼 매년 일정 금액만 지급. 며느리 윤지수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 손녀 예린에게는 학자금과 창업, 자금, 명목으로 별도 계좌 마련. 나머지는 자선단체 기부. 김도현과 그의 동료 변호사 2명이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안전도 신경 써야 해요. 무슨 뜻이야? 지배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세요. CCTV, 비상 호출 장치, 현관, 이중 잠금. 만약 누군가 또 시도한다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일주일 뒤 집은 요새처럼 바뀌었습니다. 현관과 거실, 주방, 침실 입구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비상 호출 버튼은 목에 걸 수 있는 펜던트 형태였고 누르면
바로 경비업체와 연결되었습니다. 현관문은 지문인식과 비밀번호 이중 잠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와도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설치 기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혜란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혜란이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사모님,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호칭을 불렀습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막걸리, 맛이 이상했어요. 쇠맛 같은 게 났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혜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잔치 전에 지수가 스포이드로 뭘 섞는 걸 봤어요. 처음엔 뭔가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혜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이 사모님을 해치려 했던 거죠. 나는 대답 대신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잔을 바꿨어요. 원래 제 잔이었던 걸. 혜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미안합니다.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혜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 딸을 막아야 해요. 저도 죽을 뻔했잖아요. 혜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란과의 대화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가 사설 조사 전문가를 소개해 줬습니다. 20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었죠. 그는 며칠 만에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한설아 씨, 따님 부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합니다. 조사 전문가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민준이의 설계사무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3억이 넘었고 카드빚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재융자를 3번이나 받았더군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프로젝트가 여러 건 무산됐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며느님 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수가 명품 구매 내역이 상당합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고 있더군요. 가방, 신발, 옷, 액세서리. 그리고 최근엔 성형외과에도 자주 다녔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어릴 땐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를 도와 집안일도 거들었죠. 대학 졸업 후 설계사무소를 차렸을 땐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 돈을 크게 버는 데만 집착하기 시작했죠. 안정적인 프로젝트보다 고수익 프로젝트만 쫓았고 결국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조사 전문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님이 한설아 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5억입니다. 나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명의로? 내가 서명한 적 없는데 서명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필적이 너무 비슷해서 통과된 모양입니다. 5억. 그 돈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남죠. 그리고 아드님 쪽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데? 노인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자문료를 보냈습니다. 200만 원. 명목은 상담료지만 실제로는 조사 전문가가 말을 멈췄습니다. 인지 저와 판정을 준비한 거겠죠.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나를 시니어 레지던스에 입주시킨다. 포괄 위임장을 받아 재산을 통제한다. 만약 내가 거부하면 정신과 진단서를 들이밀며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내 재산은 민준이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사고가 일어나겠죠. 자연사처럼 보이게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특히 보험 위조 서명 부분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직은 아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수가 독을 넣은 증거. 그럼 막걸리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 때 남은 막걸리. 그걸 국과수에 의뢰해야 해. 아직 남아있나요? 냉장고에 보관해뒀어. 사실 잔치 다음 날 나는 남은 막걸리를 모두 챙겨뒀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수가 스포이드를 떨어뜨린 내 잔도 비닐봉지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김도연은 경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민준이와 지수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짧게 받았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도로만 대답했죠.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헤라는 퇴원 후 내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지수 방에 들어가 봐야 해요. 헤란이 말했습니다. 스포이드 병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할게요. 친정어머니니까 들어갈 수 있죠. 헤라는 며칠 뒤 지수와 민준이가 외출한 사이 그들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갖다 주는 척하면서요. 그녀는 지수의 화장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안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빈 스포이드 병. 그리고 그 옆엔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듯한 글이었죠. 협죽도 추출물, 소량으로도 치명적, 무색무취, 심장마비 유발. 헤라는 그 쪽지를 사진으로 찍고 스포이드 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헤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분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일주일 후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연이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협죽도 추출 성분이 검출됐어요. 협죽도 일명 올레안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꽃은 예쁘지만 모든 부위에 맹독이 있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독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김도연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설아 씨가 평소 쓰시던 도자기 잔입니다. 다른 잔들보다 농도가 10배 이상 높았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한 증거입니다. 김도연은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보험 사기, 서명 위조 혐의도 함께. 이틀 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오전에 체포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다가 형사들에게 둘러싸였죠. 뭐예요? 왜 이러세요?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지수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인미수? 미쳤어요? 제가 누굴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한설아 씨를 협죽도 도구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있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이미 지수는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민준이는 형사들 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기록을 복원했죠.
거기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엄마 문제 해결하자. 레지던스 계약서 준비해뒀어. 보험금 나오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빨리 끝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민준이와 지수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검찰은 민준이도 공모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지수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닥쳐.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메시지 다 봤어. 너도 알고 있었어. 보험금, 레지던스, 재산 관리. 다 너희가 짠 시나리오였잖아. 엄마, 제발.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친엄마를 죽일 생각을 해?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빚에 쪼들리고, 지수는 매일 돈 타령하고, 거래처에서는 독촉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한 거야? 아니,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편하게 레지던스에서 지내시고, 저희가 재산 좀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수 탓으로 돌릴 생각하지 마. 너도 똑같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란이 옆에 앉아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혜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제가 낳은 딸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게, 그것도 시어머니를.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여러 와 있었죠. 70노모를 독살하려 한 며느리와 아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스포이드로 무언가를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네,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을 바꿨습니다. 제 잔과 친정어머니 잔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 결과는 친정어머니가 대신 쓰러지셨습니다. 지수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직접 독살을 방조한 것 아닙니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거잖아요. 나는 변호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잔을 마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저 피고인은 5억 원을 받고 유유히 살았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험해. 변호인님,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 게 먼저입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십시오. 다음은 혜란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지수가 스포이드를 쓰는 걸 봤다고, 그리고 막걸리 맛이 이상했다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독극물 중독이라고 했다고, 제 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혜란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저는 제 딸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너무 많은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언제 그 돈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 저희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내 며느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재판은 한 달 더 이어졌습니다. 최종 선고 날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란도 옆에 있었죠. 예린도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지수는 존속살해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나는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잔을 바꿨잖아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대신 당했는데 왜 내가 15년을 살아야 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독을 탄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가 누가 되었든 살인 의도는 명백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한민주는 존속살해, 공모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눈길을 돌렸습니다. 보험은 즉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위조 서명이 확인됐으니까요. 그리고 민준이의 아파트는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설아 씨, 아드님과 며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할 생각 있으세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제 아들과 며느리라 해도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살인을 용서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배신감이 큽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노인 여러분, 조심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그게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법정을 떠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민준이를 만나러. 면회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난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내가 처음 그 생각을 한 게 언제야? 엄마를 죽여야겠다고.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 아니면 지수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마,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엄마 재산이 탐났어?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업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서요. 3년 전쯤 거래처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직원 월급도 못 주게 되고 그래서 엄마 돈이 필요했구나.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 알아?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샘 작업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다 너 잘 되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넌 그 돈으로 날 죽이려 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나는 비웃었습니다. 후회는 걸리고 나서 하는 거지. 성공했으면 후회 안 했을 거면서. 아니에요. 엄마. 진짜. 민준아. 나는 소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서 3년 동안 썩기를 바라.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기를. 그리고 나와서도 평생 이 죄를 지고 살기를.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있잖아.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사무실 완전히 망했더라. 직원들 다 떠나고 거래처도 끊기고 소문 쫙 퍼졌거든. 엄마, 독살하려던 건축가. 누가 너한테 일 맡기겠어?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집도 경매 넘어갔지. 내가 그렇게 아끼던 강남 아파트.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이게 다 내가 자초한 거야. 욕심부리다 다 잃은 거지. 나는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길, 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통쾌함이었습니다. 내가 날 배신했으니 나도 내 인생을 박살냈어. 다음은 지수 차례였습니다. 나는 구치소에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지수는 아직 재판 중이라 구치소에 있었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은 퀭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궁금해서.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해졌나.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선처를 부탁드려요. 15년은 너무 길어요. 선처? 나는 웃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 년한테 선처를 해달라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도 시어머니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수야,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너 알아? 내가 잔을 바꾼 거.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엄마가 대신 마셨잖아. 내가 준비한 독을.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내 엄마 거의 죽을 뻔했어.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있었지. 다 내 탓이야.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엄마는 괜찮다고. 겨우 살았어. 근데 심장이 망가졌대. 평생 약 먹고 살아야 해. 다 내가 한 짓이야.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독 탄 거 맞잖아.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독이 누구 입에 들어가든 내 책임이야. 내 엄마든 나든. 지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다 알렸어. 내가 독살하려다 걸린 거. 카톡 단체방에 기사 링크 보냈거든. 뭐라고요? 명품. 자랑하던 너. 이제 다 끝났어. 누가 너랑 친구하겠어? 살인미 수범이랑. 지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리고 내 학교 동창회에도 알렸어. 얼마 전에 단톡방 들어가서 말했지. 윤지수가 살인미수로 잡혔다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끝내려 했으니 나도 내 인생을 끝냈어. 공평하지? 이건 너무해요. 너무한 건 너야. 시어머니 독살하려 한 게. 나는 일어섰습니다. 15년 동안 잘 살아. 나올 때쯤이면 40 중반이겠네. 인생 다 끝난 나이지. 어머니, 지수가 울부짖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원하다. 정말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혜란을 만났습니다. 사모님, 면회 다녀오셨어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만나고 왔어요. 어떻던가요? 비참하더군요. 나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다 잃었어요. 사무실, 집, 명예. 다. 그리고 지수는
완전히 무너졌더라고요. 헤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딸이긴 한데 측은한 마음이 안 들어요. 당연하죠. 사모님도 죽을 뻔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마신 그 막걸리.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헤란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네. 우리 이제 좀 통쾌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나쁜 놈들 다 잡혔으니까.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요. 위조 서명 건으로 지수한테 사기죄 추가 고소한대요. 잘 됐네요. 그리고 민준이 사무실 채권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했대요. 사기 혐의로. 더 잘 됐네요. 헤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벌 받아야죠.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민준에게는 연금처럼 매년 일정 금액만 지급. 며느리 윤지수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 이걸로 충분한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수정했습니다. 한민준에게는 출소 후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만 지급. 그 이상은 일체 상속하지 않음. 만약 이해를 제기할 시 모든 상속권 박탈. 이 정도면 민준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겁니다. 재개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내가 받을 벌이야. 며칠 뒤 예린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한테 편지 왔어요. 예린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읽어 보실래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뜯지 않았습니다. 예린아, 네. 할머니, 넌 어떻게 생각해? 내 아빠가 한 짓을. 예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 하지만 예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예요. 제 아빠. 그게 제일 괴로워요. 나는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넌 아빠랑 달라. 넌 올바른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 내가 법학과 간 거 정말 잘한 선택이야. 정의로운 사람이 돼. 내 아빠처럼 욕심에 눈먼 사람 말고.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근데 편지는 읽어보세요. 아빠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민준이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매일 엄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소중한데, 저는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엄마를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답장 안 하세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냐. 민준이가 진짜 변했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 알겠어요. 예린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수가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목을 그었대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살았지만 헤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면회를 가봐야 할까요? 가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친정어머니잖아요. 헤라는 며칠 뒤 구치소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지수가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헤란이 울먹였습니다. 살고 싶지 않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15년을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헤란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살라고 했어요. 제대로 벌 받으라고. 죽어서 도망치지 말라고. 나는 혜란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제 딸인데 당연히 아프죠. 하지만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혜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어머니들이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설아입니다. 작년에 제 며느리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강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칠순 잔치 날 제가 마시는 막걸리에 협죽도 독을 탔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의 중요성, 신탁 계좌 설정, 명확한 유언장 작성, 보안 시스템 설치. 가장 중요한 건 의심입니다.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믿지 마세요.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대비하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들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며느리가 제 통장을 관리하겠대요. 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하나 상담해 주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연락처도 나눠줬습니다. 절대 쉽게 주지 마세요.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으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에 4~5번씩 다른 곳을 찾아가 강연했습니다. 노인 대학, 교회, 성당, 복지관, 독살 할머니가 왔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이상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맞아. 나는 독을 이긴 할머니야. 강연 후에는 꼭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참아야 해요? 가족이라고 막대하면 안 되죠. 나는 그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준이 복역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읽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할머니가 아빠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진짜 변했다면, 어쩌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 커. 할머니, 예린아, 넌 아빠를 용서했니?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빠가 할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래, 그게 정상이야. 나는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용서 못할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복역 6개월째 되는 날. 편지가 또 왔지만 역시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민준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건 절대 잊을 수 없다. 용서는 더더욱. 하지만 오늘 강연에서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나 자신이 남는다고. 내가 지킨 내 삶이 남는다고. 그게 전부라고.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일기를 덮고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 이걸로 충분해.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수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그들의 인생이 박살나는 걸 지켜보는 것.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판결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사건은 언론에서 잊혔고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가끔 안부를 물었지만 조심스러웠죠.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당을 산책하고 오전엔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등산을 갔고 주말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죠.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강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줄까? 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을 이긴 할머니 이야기를. 물론 각색해서 동화처럼.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진짜 독을 이겼어요? 그럼 할머니는 강하거든. 저도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아이들의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강해. 강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나는 기차를 타고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한설아의 생존기.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당하고만 살 순 없죠. 맞아요.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학에 두면 안 돼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그리고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연 후에는 개인 상담도 했습니다. 무료로. 선생님, 아들이 제 집을 팔자고 해요. 절대 팔지 마세요. 집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마세요. 한 번 주면 끝입니다. 사람들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혜란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여행도 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요? 좋죠. 우리는 제주도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름에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편한 적이 처음이에요. 혜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아니,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강해졌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과거 이야기는.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편하게 이름으로 부를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까요? 네. 설아 씨, 혜란 씨. 이렇게요. 좋아요. 혜란 씨.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예리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우수했고 학교에서 모의재판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검사 역할을 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예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건이 뭐였는데? 노인 학대 사건이요.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고 돈을 뺏은 거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제가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판결 났어요. 잘했네. 할머니 사건 생각하면서 했어요. 할머니한테 배운 거요. 예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검사 되면
이런 사건들 많이 맡을 거예요. 약한 사람들 지키는. 그래, 예린아, 넌 할 수 있어. 여름이 왔습니다. 민준이 복역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읽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설아 씨이신가요? 한민준 수용자가 면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절합니다. 하지만 안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란이 물었습니다. 설아 씨, 안 가도 돼요? 네. 아직은 볼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쯤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보면 그날이 생각나요. 지수가 독을 타는 장면. 혜란 씨가 쓰러지는 모습. 그걸 계획한 게 내 아들이라는 사실. 이해해요. 혜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씨는 설아 씨 마음대로 하세요.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혜란 씨. 하지만 며칠 뒤 예린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뽑혔대요. 그래. 교육 프로그램도 열심히 받고 작업도 성실하게 하신대요. 교도관 아저씨가 칭찬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거지.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해야죠. 당연히. 근데 할머니는 안 만나보실 거예요? 예린아, 나는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왜 만나야 해? 날 죽이려 한 사람을. 하지만 아빠예요. 아빠라고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어. 예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예린, 혜란. 그리고 강연에서 알게 된 친구들 몇 명만 초대했습니다. 설아 씨, 축하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칠순 잔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화려했지만 독이 숨어 있었죠. 지금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준이가 진짜로 변하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언젠가는, 어쩌면, 촛불을 불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돌아가고 예린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아빠가 할머니한테 영상편지를 보냈어요. 영상편지? 네. 교도소에서 찍을 수 있대요. 제 핸드폰으로 받았어요. 볼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여줘. 예린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인 모습. 하지만 눈빛은 1년 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72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옆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엄마, 저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빚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어떤 이유로도 부모를 해치려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나가면 새 사람이 될 거예요.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할 거예요. 평생 걸려도.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예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일찍 나가려고 하는 연기인지. 할머니, 예린아. 할머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준이를 용서할. 알겠어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강연은 계속되었고 나는 더 바빠졌습니다. 이제는 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70 할머니의 생존기.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고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한설아 씨 이야기가 많은 노인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서너 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준비 과정을, 재판을, 그리고 그 후의 삶을. 엄마, 이 책 읽으면 어떤 기분일까? 혜란이 원고를 읽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충격받겠죠. 그래도 써야 해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요. 책은 봄에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도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 지수 사건 항소가 기각됐어요. 15년 확정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민준 씨도 가석방 신청이 반려됐어요. 그것도 잘 됐고요. 김도연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이제 진짜 끝났어요. 법적으로.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찬란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복수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수는 제대로 벌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제 됐어.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 삶을 살기로. 강연하고, 글 쓰고, 사람들 돕고, 예린 지켜보고. 할머니, 예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좋아요. 별 보고 있었어.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법률 봉사 동아리에서 상 받았어요. 예린이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수 활동상이래요. 잘했다. 예린아. 나는 예린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자랑이야.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법을 배우고 정의가 뭔지 알게 됐어요. 아니야. 넌 원래 착한 애야. 우리는 함께 별을 봤습니다. 할머니, 저 별 보면 뭐 생각나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무슨 뜻이에요? 우주에 비하면 나는 먼지 같아. 하지만 그 먼지가 독을 이겨냈어. 음모를 막아냈어. 그리고 살아남았지.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해요. 너도 강해질 거야. 할머니보다 더. 우리는 한참을 별을 보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70 할머니의 생존기. 서점에 책이 깔리고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설아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독살 시도를 막아낸 70 노인의 생존기. 많은 노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나는 가능한 한 많이 응했습니다. 한설아 씨, 아직도 아드님과 며느님을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는 건 폭력입니다. 특히 노인에게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만 참아야 해요?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 정말 싫었어요. 노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출소가 1년 남았을 때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설아 씨, 한민준 수용자가 출소 후 거쳐 문제로 상담을 원합니다. 제 집엔 못 들어옵니다. 나는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세요.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란이 물었습니다. 설아 씨, 정말 안 받아주실 거예요? 네, 못 받아요. 하지만 어디 가서 살아요? 알아서 하겠죠. 1년 동안 준비할 시간 있잖아요. 나는 냉정했습니다. 설아 씨, 혜란 씨, 제가 왜 민준이를 챙겨줘야 해요? 날 죽이려 한 사람을. 혜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출소하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대요. 알아서 하겠지. 할머니 집엔 정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 마음 이해 안 돼? 이해해요. 하지만 아빠가 불쌍해요. 불쌍하긴. 자기가 자초한 거지. 할머니, 예린아, 넌 아빠를 돕고 싶으면 도와. 하지만 할머니한테 강요하지 마. 할머니는 안 할 거야. 예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책은 10만 부가 팔렸고 개정판도 나왔습니다. 강연 요청은 여전히 많았고 나는 한 달에 10번 이상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설아의 생존 전략, 노인을 위한 법률 대비, 가족에게서 나를 지키는 법,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잘못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용서는 나중 일입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당했어요. 통장을 빼앗기고 집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책 읽고 변호사 찾아갔어요. 그래서 되찾았어요. 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노인들, 자식에게 당당하게 맞선 사람들.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가을이 왔습니다. 민준이 출소까지 3달 남았습니다. 예린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출소 후 고시원에서 살 거래요. 그래. 그리고 작은 식당에 취직했대요. 주방 보조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자존심 세워서 그런 일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럼 다행이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나오면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제발요. 할머니. 예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빌고 싶대요.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예린아, 할머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제쯤 준비될까요? 모르겠어. 어쩌면 평생. 예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피해자야. 민준이가 가해자고 나를 죽이려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들이든 아니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준이 출소한 달 전이었습니다. 나는 김도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누나, 민준 씨가 출소 후 접근 금지 신청을 해둘까요? 그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살인미수 피해자니까요.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민준이가 먼저 뭘 하는지 봐야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럴게요. 출소 2주일 전 민준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편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나갑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엄마께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대신 멀리서라도 엄마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진짜 변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출소일이 되었습니다. 예린이 민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잘 나왔어요. 그래, 고시원으로 갔어요. 내일부터 식당 출근한대요. 잘 됐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댁 근처에는 절대 안 간대요. 할머니, 불편하실까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거 전해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예린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니? 아빠가 교도소에서 만든 거래요. 상자를 열자 나무로 깎은 장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장미였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장미입니다. 교도소에서 배운 목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아주세요. 민준 올림. 나는 장미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벼웠지만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예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그날 밤 나는 나무 장미를 창가에 놓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장미는 고요했습니다. 민준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진짜 변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리라는 것을. 지금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았습니다. 강연하고 글 쓰고 사람들 돕고 그리고 밤마다 마당에 진짜 장미들을 가꾸었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장미들은 봄이 오면 다시 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강하게, 당당하게. 늙음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혜였고 힘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출소 후 조용히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성실히 일하고 주말엔 봉사활동을 했다고 예린이 전해줬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달라졌어요. 술도 안 마시고 허튼 돈도 안 쓰고. 그래, 언제쯤 만나주실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나는 74세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출소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을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죠. 식당 주방장이 되셨대요. 좋은 일 하나 더 구하셨대요. 저축도 하고 계신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나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민준이를 봤습니다. 식당 앞에서 배달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니? 네, 네, 그래.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 엄마, 언젠가, 어쩌면 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내 등 뒤에서 민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혜란이 물었습니다. 설아 씨, 민준 씨 만났다며요? 예린이한테 들었어요. 네. 우연히. 어땠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늙다니. 언젠가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요. 먼 훗날. 그럼 됐어요. 혜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씨는 설아 씨 마음대로 하세요.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혜란 씨. 계절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강연하고 글 쓰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남겨두었습니다. 완전히 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으니까요. 용서는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건 내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74, 75, 76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어쩌면 그때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의 시간입니다. 마당의 장미는 해마다 피었습니다. 나도 해마다 강해졌습니다. 독을 이긴 할머니, 복수를 완성한 여자,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찾은 사람. 나는 한설아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